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예, 오늘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떠들고 있고, 심지어는 진보적인 신문들마저 아주 호들갑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유승민 반박이죠. 옛날에는 친박이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돼서 박근혜의 독선을 간접 비판한 마당이라서 더욱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은 KY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문건 유출의 배후라고 청와대 내시가 지목했던 KY가 대표와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런 데 방점을 찍어서 호들갑 떠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든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솔직히 얘기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정세 없는 복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다닐 때 외국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박근혜 선대본부 총괄본부장 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마마 정세 없는 복지는 사기이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때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칠 때 바로 옆에서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으로서 그 사기에 가장 조력을 한 사람이 김무성 씨 아닙니까? 법률 용어로 말한다면요, 정세 없는 복지 사기, 이 사기범으로는 박근혜와 김무성 공동 정범입니다. 그런 김무성이 지금 와가지고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째?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온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 언제나 쏘가 넘어가는 국민들이나 진보 언론들 탓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자, 이런 인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찌자는 거냐라는 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세를 하자는 거야? 그럼 정세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100이면 100, 새누리, 김무성, 유승민, 고소득층이나 재벌들에게는 정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짜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게 분명합니다. 왜냐? 부자 정세, 대기업 정세를 하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 아니면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0.1%들이 세금을 왕창 더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상위 1%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400조 원입니다. 규모의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표방했던 중산층 경제 실현 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오바마 정세는 이렇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상위 1%에 집중 과시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 거대 기업이 해외에 유보해 놨던 2조 달러가 2조 달러면요, 돈이 얼마입니까?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조자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지 잘 감도 안 와요. 그 2조 달러에다가 14%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의 국외소득에 매년 19% 세금을 부과하고 월가의 대행은행이나 보험회사 부채에도 0.07%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부유층 개인을 겨냥해서는 자본소득세,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얻은 게 자본소득입니다. 아니면은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현재
18%에서 28%를 올리고 고소득자의 세부당 경감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1% 고소득자에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정시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래, 맞다. 그러면은 오바마식의 정시하자는 거야? 아니면은 박근혜식으로 담배값만 올리고 술값에만 올려서 서민들 등골을 쥐어 짜는 거냐? 짜자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대국민 사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 될 때 경제민주화, 복지, 사실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기로 드러난 마당에 그때 사기의 방조자가 정시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넘어간다면 쏙 안 넘어가는 국민들 등신이라고 해도 아무런 변명 못할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오피니언 비평 첫 순서는 역시 김무성에 대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런 진보적인 신문이나 그리고 보수적인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 분석합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비박 지도부 체제가 완성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곧장 치고 나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선 공약에 대한 파산 선고 정도로 이해하는 언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낯뜨거워질 일이죠.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또한 증세 없는 복지 기준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경향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 파산 선고한 여당 지도부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김무성 대표는 증세와 복지의 동시 추진보다는 복지 축소에 방점이 찍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가 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요지부동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던 새누리당이 이 뒤늦게라도 증세 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건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 사실 증세 없는 복지의 파국은 예견됐던 바죠. 이 박 대통령의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들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축소되거나 형해화한 상태입니다. 이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꼼수 증세로 충당하려다 보니까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죠. 마땅히 증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사회적 정의와 조세 형평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주장이기도 하죠. 개항도 보면은 네. 이게 기억력의 수준이 뭐 며칠밖에 안 돼. 아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네.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김무성 너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박근혜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옛날 이명박에게 각을 세워서 재미 봤던 박근혜처럼 너도 재미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을 짚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죠. 여당의 그 지도부가 이른바 반박. 근데 사실 또 반박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둘 다 옛날 원조 친박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승민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래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당 대표 비서실장 출신. 그러니까 이거 원조 친박들인데 하여튼 돌아서서 뭐 지금 반박 행세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인데 저는 오히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이명박 때는 박근혜라는 대항마가 있었으니까 그런 마치 자기가 야당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오히려 같은 편을 갖다가 전향시켜가지고 마치 각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의심밭이 들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바로 유승민은 뭐 입 닫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무성은 사실 이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공동정범이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한테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아니 그러면 그 옳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정세 없는 복지를 외치고 다녔던 그 사람이 김무성이 아니고 그때는 김성무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이 없다는 게 결국은 기자들도 보면은 논설위원들도 기억력이 요즘은 이게 인터넷 SNS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나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과거를 기억을 못해. 맨날 어제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향은 그나마 짚었는데 김무성이 봐요. 당연히 복지 축소하자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무슨 그러려면은 차라리 유승민이가 낫습니다. 한겨레 사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여당 증세론에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라는 제목인데 네. 자 증세에 대한 여당 내 논의 기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 이 김무성 대표 이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서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국민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죠. 이 증세보다 복지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한겨레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 법인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유승민세 원내대표와는 사뭇 다른 인식이라는 거죠. 이 김무성 대표처럼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면 복지 없는 증세의 파기가 이 증세 폭이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선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한겨레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현실을 직시한 솔직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죠. 네. 뭐 응답을 하면 뭐합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 지난 대선 공약이 다 사기였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좀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금 안 걷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민들 좀 세금 좀 더 내세요. 그럴 가능성이 1200%입니다. 게시물 안 하겠지만은, 혹시 한다손 치더라도. 참 그야말로 허망한 얘기들이죠.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봅시다. 예, 그 한겨레의 유레카라는 칼럼 있지 않습니까? 유레카. 예, 이 에세이 칼럼인데 여기 좀 의미 있는 지적이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예. 김회승 한겨레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칼럼인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딱 한 구절만 소개해 볼게요. 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던 대통령이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를 상회할 정도였습니다. 예.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가 그렇죠. 돼야 됩니다. 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이런 말을 또 했었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반드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란 법은 없다. 예.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들었었는데, 아무튼, 네. 타르야 할로넨 전 대통령이 많은 세금, 많은 복지 시스템의 충분 조건으로 신뢰를 꼽은 바 있습니다. 자, 세금이 나와 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꺼이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M1 강물을 막고 텅 빈 해외 탄광을 사들인다고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쓴 게 불과 몇 해 전이라는 거죠. 증세 이전에 신뢰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다. 이런 게 김회승 연구위원의 지적입니다. 그게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 하니까 스웨덴 핀란드. 핀란드인가요? 예.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다 북구 삼국은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스웨덴의 이 교민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통지와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뭐 해외에서 송금할 길이 없어가지고 예. 한국 들어오는 김에 뭐 조합비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스웨덴 살면은 세금이 그렇게 많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뭐 한국 돈으로 연봉 한 7천 8천 되면은 세금 한 50% 가까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8천 벌면은 4천을 지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주거와 교육인데 아이들 주거와 교육에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육 뭐 대학생들도 심지어 용돈을 줄 정도니까 국가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세금을 낼 여력이 된다는 거죠. 8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이제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상당액. 예, 뭐 그래서 4천만 원 세금을 내고 나면 4천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뭐 한국 같으면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이런 식의 복지가 국가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서 세금 4천만 원 내고 가처분 소득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스웨덴은 4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거와 교육이 해결되면은 그렇죠. 뭐 대부분 큰 돈 들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낸 세금을 노후에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꾸려면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뭐 이제 나는 이런 무도한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런 해외의 사례를 맨날 미국 사례만 꼽지 말고 미국은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정신 차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복지에 대해서는 미국 뽑아들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북구의 사례를 연구를 해서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또 뭐 그때부터 연구한다고 법석 떨지 말고 아직 시간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동아일보 사설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동아일보는 뭐라고 또 떠들었습니까? 정말 올고든. 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증세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인간들은 김무성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했구만. 김무성 얘기는 동아일보가 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니까 정세도 하지 말고 복지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 이게 바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기조예요. 기자들이 참 큰 문제가 그거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얘기한다니까. 자,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지만 함부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에 비해 낮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이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행에 들어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제도들부터 서둘러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반값 등록금 뭐 되고 있습니까? 되지도 않고 있는 걸 뭐. 그리고 무상보육은 무슨 얼어 죽을 무상보육이야. 저기 그 국가에서는 세금 그에 돈 안 내고 그 교육청에다 다 그냥 떠넘겨가지고 교육청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경기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갖다가 대거 한 1,000명 가까이 해고를 했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경기교육감 이재정 씨는 그 진보 진영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느냐 지금 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경기교육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저기 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바람에 거의 한 7천억 가까운 돈을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부 교부금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상급식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무상보육하라 하면서 왕창 그냥 교육청에다 뜯는기니까 그거 한 7천억 마련하느라고 덩거리 휘어서 그런 사람들 더 고용할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아유 그냥 이 법인세 얘기를 동아일보가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500조 넘게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오바마 보세요. 그 오바마의 미국에는 공화당 없습니까?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워낙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그 해외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500조 원이지만 그 2천조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14% 세금 걷겠다는 거 아닌가? 이게는 법인세도 아니야. 그냥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예요. 2조 달러. 정조준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얘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 소득을 매년 19%씩 과세를 하겠다. 그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내려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맨날 필요하면 미국 갖다 쓰는 그 신문이 동아일보 같은데 이번에는 왜 법인세,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이 종이신문들이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광고 때문입니다.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허리를 졸라맬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면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홍보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아마 동아일보 요즘 행편이 어려운 모양이구만.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자질 논란에 그야말로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의 단초였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외압에 의해서 부실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 막내 검사가 다름 아닌 박상욱 후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심지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자신의 이런 이력을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PD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앞서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사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상욱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는 겁니다. 대법관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마지막 보루이죠. 최고위 법관입니다. 다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 다들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죠. 설사 박 후보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건 나는 외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해명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권의 부도덕한 은폐 시도에 결과적으로 방조했다는 비판 당연히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사건 발생 이후 28년이 지나도록 공개적으로 사과나 반성을 한 적도 없죠.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서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아예 누락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빠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향은 따집니다. 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겁니다. 진짜 이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인사는 진짜 끝내줘요.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 큰바위 얼굴 를 갖다가 오늘 경향신문에 김용민 화백이 만평을 그랬던데 청와대 뒷산에 큰바위 얼굴이 4개가 있습니다. 유신공주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비서실장 탁친이 대법관 그리고 삼천교육대 총리.
야, 진짜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한결의 사설 볼게요. 고문치사 은폐 검사가 대법관일 수는 없다. 예, 좀 절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대법관으로선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은 사법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죠. 이 박종철 사건과 같은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내는 허위 자백과 사건 조작은 인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가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에 눈 감고도 반성조차 않는 이가 어떻게 최고법원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역시 한결에도 촉구합니다. 이런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임명 동의를 요청한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마땅히 사과하고 철회하라. 이런 겁니다. 예. 아니, 뭐, 이 정권의, 정체성이랑 딱 맞는 뭐 그런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대법관 자격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진짜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이 대법관이라는 상징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 9명을 구인의 현자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작은 흠결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뭐 착하게 살겠고 잘하겠고 이런 거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가 공직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중에 대법관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다면은, 아니, 진작에 미리 사과하고 했으면은 면피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슬쩍 넘어갔다가 대법관 되니까 이제 이런 경력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완구도, 아니, 강의 6번 나와가지고 자기 뭐 무슨, 도지사 할 때 네. 교육특보로 임명했던 인간이 무슨 대학 총장인데 우송대 총장인데 이제 도지사 물러나니까 바로 석자 교수로 불러가지고 강의에서 뭐 딱 하고 6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뭐 다른 설명이 있긴 했죠. 여러 가지 아니, 활동을 했다는. 아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 그 다 그냥 돈 받고 나서 이제 불거지니까 어떻게든 그냥 저기 변명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때야 뭐 당연히 그 보온으로 해준 거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회계 처리는 해야 되니까, 야, 석자 교수로 이름 올려가지고 해. 대충 그랬을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아니, 총리가 될 야심을 품었다면, 그럴 때 그걸 안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해먹고, 이제 와서 총리하겠다고. 인간들 참 염치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중앙일보도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신영철 대법관과 박상호 후보자의 실망스러운 언행이란 제목인데 네. 신영철 대법관 얘기는 스킵할게요. 박상호 후보자 얘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 자, 물론 이 초임 검사 때인 30년 전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박상호 후보자 측의 주장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1984년 서울지검 형사부에 첫 부임한 뒤 얼떨결에 수사팀에 합류한 막내 검사가 사법 정의를 외치기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었죠.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가 된 만큼 과거의 경력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의 다짐을 하는 것이 국민을 수긍하게 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는데 뭐 물러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 같네요. 아니 이제 네. 뭐 보수적인 신문들도 그렇게 본다는 건 중요한 거죠. 예. 그때 뭐 무슨 초임검사 뭐 막 하는 얘기고, 그게 이제 이게 이 죄질이 극악한 게 뭐냐면은, 이게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아예 누락시킨 게 문제입니다. 네. 왜 누락을 시켰겠습니까? 이거 쪽팔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대법관 못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슬쩍 누락을 한 것 아닙니까? 중앙일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죠. 야, 그때 그 경력 넣어놓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때 내가 초임 검사로서 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진이었고 네. 수사팀도 이게 뭐 신문 기자로 따지면 말진이었고 예. 그래서 뭐 자꾸 참들이 다 기사 쓰고 뭐 하는데 옆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놨는데 내가 그때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박정철 고문치사 하지 말아라고 내가 양심선을 못한 거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살짝 숨기고 있다가 들통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상훈 사무국장의 지론이 가장 큰 죄는 숨긴 죄, 더 큰 죄는 들킨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니
그건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제 특징이 그런 거죠. 뭐 사실 숨긴 죄보다 들킨 죄가 더 크다라는 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각종 공직자 후보들의 그 일반적인 형태 아니었습니까? 네. 드러나면 이거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처음에는 뭐 정치인 출신이라서 뭐 대충 뭐 넘어갈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하면 갈수록 이게 양파야. 아이 내 솔직한 얘기로 뭐 이완구 씨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무슨 그 저기 뭐 공무원도 하위직부터 출발했다며 하위직 맞나? 하여튼 뭐 이렇게 저기 공무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고시는 했을 거야. 예, 행정고시 출신이고 홍성군청 사무관 출신으로 시작했죠. 어떻게 행정고시를 했는데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출발을 하냐? 네. 지방 그 저기 사무관으로 출발한다는 거는 성적이 나빴나? 여하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민련 대변인을 하다가 또 한나라당으로 싹 갈아타가지고 이제 또 이 친박들이 즐비한 그 저기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충성맹세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총리 후보자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젊어서부터 뭔가 큰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이제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자기 주변 관리를 잘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그 내시 환관들,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일별백계를 해야 다음에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주변을 잘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 우리 지금은 뭐 거의 망했지만은 한때 잘 나갔던 그 저희 동서,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는데 잘 나갈 때 그러더라고. 자기 탈세 절대 안 한다고. 이게 이제 이 주유소라는 게 말이죠. 그 옆에 작은 소매점이 붙어 있어요. 소매점이 붙어 있어가지고 탈세하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오는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고 잘 사는 거 절대 안 해요. 와가지고 1달러 기름 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름인데 1달러치 넣고 가는 거 봤어. 참다. 어떻게 기름을 1달러를 집어넣냐. 그 웬 흑인이던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차 몰고 와가지고 1달러치 기름 딱 집어넣어서 집에 갔다가 다음 출근할 때까지만 딱 넣고 가는 거예요. 소매점이니까 이게 hen찰 박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 탈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절대 자기 탈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국에는 공직자가 되는데 가장 큰 죄가 탈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저기 어디 주 하원의원 이런 데 한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어 잘해요. 그래서 절대 탈세 안 한다 하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직자 되겠다는 인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예.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 또 다음 토픽으로 이제 뭐 진행을 오히려 저 우리 김혜진 PD가 하는 건데 이명박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죠. 예. 자,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으니까 잠시 숨 고르시라고 제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게 문제가 많기는 많은가 봅니다. MB 회고록 얘기가 주요 언론의 오피니언 코너를 아직도 큼지막하게 장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겨레 신문하고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김진희가 또 한마디 때면서. 예,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겨레의 세상 읽기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라디오의 저기 아주 자랑스러운 진행자이시기도 하죠. 방송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회고록에 담긴 대통령의 경박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문을 온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 때는 2009년 8월 23일이었죠. 이 회고록에 따르면은 우리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이 통일부를 통해 공식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하느라고 하루를 더 기다리게 한 다음 청와대를 들어올 때도 특별 대우 없이 일반 출입 절차를 밟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접견 중에도 대통령은 이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이 접견을 마치고 나가는 김 비서에게
이제 앞으로 좀 잘하세요라며 어깨를 두드렸다죠. 예, 김종대 편집장은 웃음이 픽 나오는 대목이었답니다. 뭘 말하자고 회고록에서 이런 묘사를 해놓은 걸까? 이런 겁니다. 어쩐지 촌스러워 보이고 예절도 모르며 애걸하는 북한에 제대로 망신을 주었다는 무용담인가? 그렇게 북한의 특사를 홀대한 것이 외교적으로 잘된 일이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애걸하는 북한을 만나 주었다는 식으로 그 내막을 까발리는 건 아예 남북관계를 작살내서 정상회담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정부에 던져주려는 심보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 안 가고 비슷하네. 예. 게다가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해요. 이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제일 먼저 겁에 질려서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거죠. 작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투기 동원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이 한 것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는가 이런 겁니다. 뭘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했다는 것인지 이것도 과장이고 허풍이라고 김종대 편집장은 꼬집네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몰라 허둥댔던 그것이 바로 안보 불안이었다는 점은 천안함 사건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라는 거죠. 국민은커녕 자신의 참모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자화자찬 회고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예. 이명박 진짜 연구 대상이야. 예, 이명박이 왜 이 시점에서 회고록을 썼느냐. 예. 이거는 온갖 무리입니다. 자기가 지 손으로 지정기록물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거는요. 예. 이거는 15년 내지 30년간 보지 말라는 기록물입니다. 특히 외교적인 외국 대통령과 만나서 한 대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면은 당장 영향을 미치거든요. 원자바하고 얘기한 거, 시진핑하고 얘기한 거 하면서 그때 뭐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김정은이 걔 말이야 아주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정상들이 한 얘기를 바로 까발려 버리면은 바로 외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손으로 15년에서 3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지정 기록물로 해놨던 거를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죠. 그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거 다 열람해가지고 베껴 써서 이걸 회고록에 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보안에 대해서 진짜 아까 누구야 김종대 편집장이 얘기했다시피 천안함 연평도 포격 나니까 겁에 불불불 떨면서 제발 확진하면 안 돼야 했다는 이런 뭐 안보 감각을 지닌 인간이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예. 왜 그런 무리를 했겠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너 까불면은 더 깔 거야. 남북대화 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그냥 까발려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읽고, 예. 김정은이가 남북대화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지? 아니, 자기가 특사를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 접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가 북한 방문했는데, 주석궁 들어가는데 북한 인민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면은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어? 야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당신의 정책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다. 경고죠. 예. 하여튼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그게 뭔가 자원외교에 엄청난 뭐가 있나 봐요. 나는 사실 자원외교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일리가 있다고. 자원외교란 건 말이야. 한 100조 투자해가지고 100조 날렸다가 그 다음날 하나 터지면은 200조 버는 사업이야. 사실 그런 사업은 국가가 하면 안 돼요. 그럼 개인 기업들이 해야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어떻게 국가가 합니까? 국가는 이미 확보된 거를 갖다가 이제 돈을 주고 산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원 얘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아니 그냥 로또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십조 원 날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주장들도 이왕지에서 했으니까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그래서 별거 없을 건데 이거 정말 여기서 뭔가 이명박의 범죄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갈 치는 걸 보면 여기에 또 뭔가 오히려 더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예. 예. 자, 중앙 칼럼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중앙시평입니다. 네. MB 회고록 반쪽짜리 용기라는 제목 김진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회고록에 홍보는 많지만 참여는 없다고 김진 논설위원이 꾸짖습니다. 네. MB에겐 중요한 실책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째, 이상득, 박근혜 그리고 연평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진실이 책에는 없다고 김진 위원은 꾸짖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면은 MB는 이상득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그룹은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평가하고 있죠. 2008년 총선 때 친박계를 학살했고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고록의 연평도 기록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MB는 한국군이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걸 군의 탓으로 돌렸는데 아니 군의 최고 명령권자가 누구이냐 이겁니다. 대통령 아니냐는 겁니다. 용기에는 여러 얼굴이 있는데 피눈물로 잘못을 기록하는 것도 똑같이 위대한 용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용기를 내진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데 자, 통렬한 꾸짖음 같습니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칼럼의 도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MB의 가장 큰 공적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다. 회고록 장면을 보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위기를 부추기는 국내외 언론,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 눈앞에 닥친 1997년의 악몽.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MB는 적었다. 이런 시기에 CEO 출신인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는 역사적 소명이 있을 것이다. MB 정권은 총력을 다했다. 극적인 소명을 만들려는 신의 장난인가? 2009년 하반기 대통령은 심각한 폐병에 걸렸다. MB는 아내에게만 알렸다. 약도 먹었지만 기본적으로 MB의 처방은 일이었다. 회고록은 이렇게 적었다. 35세 현대건설 사장 때 나는 간염에 걸렸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했다. 10년 만에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일이 나를 살렸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었다. 신념대로 폐병은 6개월 만에 물러갔다. 병과 함께 위기도 사라졌다고 김진 논설위원은 이거 아주 돌아봅니다. 완벽한 MB의 층간에. 야, 이거 완전 예수님의 반열에다 올려놓는구만. 예. 간염도 사라지게 하고, 그쵸. 그리고 폐병도 사라지게 하는. 잘 아시잖아요. 그 김진 논설위원 예전에 국무총리실 같이 출입하셔가지고. 아니 폐병이 아니라 폐암에 걸려서 나았다고 하지 기왕이면은. 많은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이라도 주게. 폐병은 뭐 다 낫는 병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예. 참 근데 가슴까지 쓸어내리셨다고 하니까 김진 논설위원이 왜 2008년 외환위기 때 또 그거를 우리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질병까지 극복하면서. 근데 이거 얘기하자는 주제가 뭐야 도대체?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쪽짜리 용기, 기왕에 용기를 내려면은 그런 그 친박계를 학살한. 이건 MB의 층가 아니고 박배의 층가인데. 그런 것들도 좀 반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MB의 그 시적이 더 이렇게 빛을 발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 김진 논설위원은 절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뭐 최근에 중앙일보에 뭐 논설 고문인가 논설위원인가가 뭐 무슨 언론 홍보 특보로 갔죠. 예. 네. 아까 이따 제가 PD 브리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왜 나를 안 시키고 그인가 신머식일 거야 막 시켜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쓴 게 절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폐병도 6개월 만에 물러가고 폐병 6개월 만에 물러가는 건 큰 거 아닌데 약만 잘 먹으면 다 물러갑니다. 근데 병과 함께 위기도 사라졌다 하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 같네요. 예. 자, PD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네. 참 보면은 뭐 사람 예를 길인데 김진 논설위원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네. 주제 뭐죠? 네, 오늘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이 과거사 부정의 망령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달 말에 임기를 마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피니언 비평에서 좀 다뤘죠.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로 재직할 때 각종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고요. 당시 서울지검이 1987년 2월 1차 수사 과정에서 고문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그러자 검찰이 2차 수사를 진행해서 경찰관 3명 등등을 추가로 구속했는데 네. 이마저도 사안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해서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당시 2차 수사 때 내리 수사팀의 검사로 일했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가 얘기했다시피 뭐 초임 막내 검사였던 거요? 그렇죠. 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PD 브리핑에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1987년 1월 14일 당시 23살이었던 서울대 재학생 박종철 군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예. 예, 이게 뭐 이제 많이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이 박종철은 이제, 전형적인 그 경찰과 검찰의 기획수사의 희생자입니다. 당시에는 기획수사라는 게 유행했는데요. 어떤 놈이 출세하려면은 뭔가 시국사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터트려야 이게 출시를 하는 거야. 이때 전두환 때인가? 전두환 때 말기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획수사에 걸려들면은 애들 죽어. 한 놈이 아니지. 이제 한 사람을 잡으면은 아주 착설을 내고 고문을 해가지고 야, 너 위선이 누구야? 해가지고 불게 만듭니다. 그 위선을 또 잡으면은 또 너 위선은 어디야?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래요. 네, 굴비 엮듯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사건 이렇게 해서 툭 터뜨리고 그 양반은 또 승진하고 영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 박종철 군도 걸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선배였던 내 이름이 박종운인가 그럴 거야. 예. 그 행방을 부르라고 이제 이렇게 막 물에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칠성판에다 막 올려놓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문 다 가했던 거죠. 네. 근데 그 박종운이라는 인간이 지금 새누리당이야. 그렇게 그 행방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그 박종훈 인간은 그 인간 새누리당일 거야 아마.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진짜. 남영동 대공분실 어제 이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거기 가보진 않았어요. 지금 끔찍해가지고. 예, 지금 일반에 공개가 돼 있죠. 저희 가로월동에 있고 네. 그 남영역 기찻길 옆에 있는 셈입니다. 건물이 네. 5층 건물인데 그 맨 위에 고문실이 있는 5층은 창문이 네. 정말 변만 한 줄기 들어올 정도로 좁아요. 네. 저는 이제 취재차 갔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갔다 오면은 이렇게 붙잡아간 사람들 얼굴에 두건 씌워가지고 네. 5층까지 데리고 올라가는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지금 있죠. 네. 그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 길 말고 이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 붙잡아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나오거든요. 철제 원형 계단인데 그 소리가 아주 음산하게 울려요. 근데 설계가 아주 묘하게 돼가지고 그 계단 틈 사이로 밑에서 올라온 사람, 위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계단을 삥삥 돌아서 올라가면은, 정말 끔찍한 고문실이 쫙 펼쳐지는 건데. 그 옛날에 그 영화 남영동. 예. 뭐죠? 제목이, 1987인가? 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987이겠지. 예. 거기서 다 나왔잖아, 이근환이. 그렇죠. 가면은 지금 그 박종철 군이 고문당했던 그 방이 고스란히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묘사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끔찍해서.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밝힌 박종철 군의 사망 경위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신문을 시작. 이 박종철 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서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예.
사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이 비극적인 우스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건 이틀 후에 박종철 군의 오른쪽 폐에서 탁구공만한 출혈이 있다는 부검 입회 가족의 증언이 알려지고 이 조사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검안의의 증언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물고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잠깐만, 여기 이 검안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오연상이라고 중앙대 의대 교수였는데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야. 아, 그렇군요. 중앙고 나오셨죠? 예. 예.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 오연상 교수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겠지. 뭐 교수는 60대에서까지 정년이니까.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중앙대 그때 의대 교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의대 교수인가 뭐 하고 있었을 거야. 네. 근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은 물이 흥건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자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연상 교수가 그 이후에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절대 안 가고 의사의 길을 걷는 걸 보고 참 훌륭한. 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과반 1등이었을 거야. 수석 졸업했을 거야. 그래서 뭐 이름은 알지만은 안면은 없는 사이인데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중앙고에 훌륭한 학교입니다. 오연상. 네.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는 장면 잠시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건데 이거. 상황을 애써 축소하려는 기색이 역력하죠. 이 당시 상황을 전한 KBS의 과거 뉴스 리포팅 한 토막입니다.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23 앳된 청년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은폐까지 하려 했던 정권. 그 순간 그들의 도덕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정출한다요! 그래 아버지가 갖고 있거든, 네, 강민창 본부장의 음성에 이어서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종철 군의 어머니입니다. 네. 너의 원수는 어머니가 갚을 거야 라면서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치안본부 특수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수사에 착수해서 이틀 뒤에 고문사를 공식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고문에 가담한 조한경, 강진규 등 두 명을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했고요. 이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한경, 강진규 등 고문 경찰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포함이 됐겠죠.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으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언급한 1차 수사였죠. 이게 왜 드러난지 아세요? 구속된 두 사람으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왜 드러났느냐? 예. 이 구속된 두 사람이 있었던 깜빵에 이부영 씨가 있었어. 이부영 씨한테 애들이 울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부영 씨가 매대를 원 사람인가 하여튼 얘기해가지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사실을 확인해서 폭로하자 검찰은 다시 수사팀 꾸립니다. 이후 검찰은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등을 추가로 구속하고 이 범행 축소 및 조작에 가담한 박처원, 치안감, 유정방 경정, 박원택 경정 등 3명을 범인 도피죄로 구속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수사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이 사태가 1987년 민주항쟁의 단초였고 우리는 현재 이 87년 항쟁을 통해서 이 시민이 획득한 제도적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에 모두 몸담은 당시 수사의 실무검사였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보고서에서 서울지검 수사전담반은 1987년 2월 고문경찰관 조한경으로부터 고문치사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죠. 위원회는 또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 은폐했다고 고발합니다. 자, 방금 전해드린 진실화해위의 보고서 내용의 절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검찰의 1, 2차 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부당한 개입을 방조 은폐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건 사건 발생 1년 뒤인 1988년 1월에 그러니까 민주항쟁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나서 황적준 국과수 과장의 경찰 회유 메모가 보도되면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파렴치한 거짓 발표를 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뒤늦게 구속된 일을 말합니다. 네. 자, 검찰이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구속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청와대와 안기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의 민낯이고요. 네. 아직도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부실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팀의 실무 검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위 법관이 되겠다는 박상옥 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공전 같은 거 몰랐을 수도 있죠. 박 후보자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측면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해하는 것과 그런 사람을 굳이 대한민국 최고법관의 지위에 임명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성한 특보단 가운데 이 홍보특보를 맡은 사람이 박종철 군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린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의 신성호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라는 사실입니다. 신 교수는 이 기자로 일하던 1987년에 한 검찰 간부가 무심코 내뱉은 경찰 큰일 났다라는 한마디를 단초로 취재에 나서서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특종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주목이 된다고 한 건 한편으로는요, 마치 우리 과거사의 어두운 그늘을 똑바로 바라보고 중심을 잡으려는 듯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것과 겹치는 어둠 속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사람을 중용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인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의미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사 부정의 망령이라고 오늘 PD브리핑의 키워드를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 박상옥 그때 검사가 왜 주둥아리 닫고 있었겠어요? 이건 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입 열면은 옷 벗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옷 벗으면 변호사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근데 검사나 판사들은 그 소신을 지킬 여지는 충분해요. 정 안 되면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소신을 안 지키는 이유는 검사로서 계속 출세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런 인간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 말하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때마침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 이범균 부장판사 승진했죠. 승진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진실을 그야말로 땅에 패대기를 치든 말든 권력에 굴종하기만 하면은 승진하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적폐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화납니다. 정권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